세계 각국의 바이크 브랜드들을 보면 각자 그 나라만의 특징이 잘 묻어나거든요. 미국은 딱 전형적인 아메리칸 크루저, 이탈리아 브랜드는 뭐 디자인이 진짜 미쳐버렸고, 일본 바이크는 뭐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조동아리로만 빠르게 간다고 호소하는 빠르게 호소인 조기자 조용입니다. 이번에는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 입도바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국가별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의 특징인데요. 사실 각 나라가 갖고 있는 환경이라던가 여러가지 배경, 또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상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바이크의 특징과 개성이 확연히 갈리는 편이거든요. 물론 조금만 바이크 타신 분들이라면 뭐 차이점을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발인이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로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제 주관적인 해석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개소리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뭐 충분히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개새끼 소리를 안 나게 하라! 뭐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떤 멍멍이 소리를 할지 먼저 저희 채널 구독 하나 먼저 박아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로는 역시 일본 브랜드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는 대표적인 일제 4사가 있죠. 혼다, 스즈키, 야마하, 가와사키. 그 중에서도 혼다가 거의 전 세계 시장의 30%에 가까운 수량으로 엄청난 파이를 잠식을 하고 있고요. 연간 글로벌 판매량으로 보면 뭐 가와사키를 제외한 야마하랑 스즈키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구촌에서 일본 바이크 브랜드들이 차지하는 위상이라던가 포지션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일제 4사라고 하면 뭐 4개의 브랜드가 각자 자기만의 개성과 색깔이 확고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 일본에 있는 4개의 메이커를 비교했을 때 그 안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본의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은 공통적으로 육각형의 밸런스를 갖고 있다는 거의 완벽한 제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준의 신뢰성을 꼽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혼다 관련 영상에서 세팅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신뢰성이 좋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건 사실 혼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제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 브랜드는 어디인가, 이걸 주제로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4년간 바이크를 운행하면서 이 표집된 고장 확률을 순위로 매긴 결과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일제 4사 브랜드였습니다. 심지어 1위는 혼다가 아니라 야마하였어요. 게다가 실질적인 지표 수치를 보면 다른 브랜드들이 거의 한 20-30% 정도의 고장 확률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일제 4사는 모두 10% 초중반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내구성과 신뢰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신뢰성이라는 게 단순히 고장 확률이 적다, 뭐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정된 세팅과 파워트레인 설계가 이루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완성도 또한 높다는 점도 일본 브랜드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일제 바이크들을 보시면 엔진이나 셰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이 기계적인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그걸로 인해서 밸런스가 뭉개진다거나 심각한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세팅을 합니다. 즉, 이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허용폭 안에서는 최대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되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선까지만 딱 지킨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성 측면도 간과할 수가 없겠죠. 이 가와사키 정도를 제외하면 야마하, 스즈키, 혼다, 얘네들 모두 125cc 엔트리급부터 오버리터급까지, 그리고 스쿠터부터 스포츠바이크까지 진짜 배기량이랑 장르를 막론하고 1륜차의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일단 대중성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문자들에게도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랑 비교하면 가격적인 허들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부품 가격이라던가 전반적인 수급 상황, AS랑 유통망 같은 것들이 모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구입하고 나서도 유지관리나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요. 게다가 고배기량 바이크들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일제 브랜드는 초심자부터 숙련자에 이르기까지 라이더들의 레벨이라던가 구력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어필 가능하다는 대중성이 진짜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 4개의 브랜드 라인업이나 구성 같은 게 어느 정도 획일화되는 경향이 조금씩 있긴 하고요. 전략적으로도 원가 절감도 잘 하는 편이긴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브레이크 디스크의 로터를 찍어낼 때 혼다 같은 경우는 철판 한 장 안에서 프론트랑 리어 디스크를 모두 뽑아낸다던가, 뭐 엔진 하나로 완전 장르가 다른 바이크까지 싹 다 돌려먹기를 한다던가, 좀 이런 식으로 생산 과정에서 돈을 아끼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막 대놓고 싸구려 품질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또
이 원가 절감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을 잘 지키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면 일본의 브랜드들은 사실 치명적인 단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제 4사 가운데서 혼다랑 야마하가 좀 더 대중적이고 포멀한 반면에 스즈키랑 가와사키는 살짝 본격적인 라이더라던가 퍼포먼스 쪽을 지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입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국가는 유럽,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일단 이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두카티가 있죠. 물론 지금은 폭스바겐이 인수하기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발이 이루어지는 본사는 이탈리아에 있고요. 그리고 또 MV 아구스타라던가 베스파, 아프릴리아, 모토구찌 같은 제조사들도 모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 그 외에도 베넬리라던가 모토몰리니, 몬디알, 이탈잭 같은 제조사도 있었지만 얘네들은 과거에 망했다가 지금은 중국 자본으로 싹 다 넘어가서 현재는 그냥 중국 브랜드라고 보셔야 돼요. 우선 이탈리아 바이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먼저 이 미쳐버린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수많은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언어가 좀 각자 다르고 그만의 개성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탈리아 바이크의 디자인은 진짜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로 유려하면서도 좀 전위적인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편인데요. 특히 두카티나 MV 아구스타처럼 뭔가 좀 프리미엄 이미지의 상위 포지션 브랜드에서 좀 그런 특징들이 잘 두드러지는 편이죠.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라던가 파니갈레, 그리고 MV 아구스타의 슈퍼벨로체나 브루탈레, 드렉스터 같은 그런 모델들 보시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르의 바이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마저도 눈이 확 뜨일 정도로 진짜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던가 도장 마감 같은 이런 외장 부분에서 퀄리티가 너무 진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는 전례가 없었던 유형의 디자인을 새롭게 창조하고 선도하는 이 디자인의 프론티어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카티 디아벨, 얘가 처음 출시됐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센세이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 크루저 바이크라고 한다면 뭔가 좀 원형 헤드라이트의 고전적인 탱크 형상,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정형화된 그런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그런 장르였는데요. 디아벨이 딱 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형식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사실 이런 경향은 모터사이클 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브랜드의 전통적인 속성이기도 해요. 뭐 페라리라던가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브랜드들도 그렇고 이탈 디자인이라던가 피닌파리나 같은 유서 깊은 카로체리아들이 전부 다 이탈리아에 있거든요. 그리고 결은 다르지만 베스파 같은 스쿠터 또한 디자인에서는 진짜 거의 최상위 티어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모토구찌라던가 아프릴리아 같은 브랜드들의 바이크는 좀 화려함이 살짝 덜한 느낌도 있고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도 많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기깔나는 디자인의 모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탈리아는 디자인의 최강자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박힌 편이죠. 다만 이태리 제조사들이 대체로 초심자나 입문자들한테 친절한 브랜드는 아니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일단 주행 성향부터 퍼포먼스에 엄청 치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스포츠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좀 그런 방향성이 있고요. 대신 그만큼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계적인 특성도 뭐 소위 말해서 좀 지랄맞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레이스 머신의 특성을 살리고 파워트레인 성능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내구성이라던가 안정성 같은 부분은 정확히 반비례를 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두카티만 봐도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진짜 엔진 결함부터 해서 장고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뭐 폭스바겐이 두카티를 인수하면서 좀 체계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전반적인 QC와 신뢰성을 많이 끌어올리긴 했어요. 아무튼 이탈리아 브랜드들은 뭐 누구나 쉽고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일본 바이크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스쿠터를 만드는 아프릴리아랑 베스파 정도를 제외하면 두카티나 MV 아구스타, 오토구찌 같은 브랜드들은 저배기량 엔트리 모델 자체를 거의 만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탈리아 브랜드는 이미 바이크를 탈 줄 알거나 어느 정도 숙련자 수준의 라이더들이 주로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걸맞게 가격도 아주 사악한 편이긴 해요. 이건 뭐 한국에서 판매되는 두카티라던가 베스파, MV 아구스타 같은 바이크들 가격 보시면 바로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이태리 바이크 자체가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이건 사실 수입사 가격 정책도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회사로서는 높은 이익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유럽에서도 독일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때 뭐 독일 브랜드라고는 했지만 거의 BMW 모토라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에는 BMW 말고도 호렉스라던가 DKW 같은 브랜드가 있고요. 트라이크를 생산하는 리와코도 있죠. 근데 뭐 글로벌 시장 영향력으로 보면 뭐 BMW 이꼴 독일 바이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브랜드들의 특징을 얘기하려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이 디자인 철학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루이스 설리번이라는 미국의 건축가가 주장한 개념인데요. 이 철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곳이 바로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예술학교였어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가 오랜 기간 학교의 슬로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사상적 토대가 됐고요. 현재까지도 수많은 브랜드와 산업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일 브랜드들은 전반적으로 실용적이고 견고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순수 심미적인 디자인 차원에서 보면 호불호도 좀 갈리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BMW 같은 경우는 R90 같은 진짜 멋진 디자인의 바이크를 만들기도 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많았거든요. F650 CS 같은 거 보면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의도가 있었길래 디자인이 이따위로 나왔을까 싶은 그런 차량도 있었고요. 최대한 바이크의 기능,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기능성을 해칠 것 같은 요소는 심미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배제를 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철학 때문에 오히려 최신의 전자장비라던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투자하는 그런 면모도 있습니다. 운동 성능이나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도드라지는 단점도 몇 개 있는데 우선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거는 BMW라는 브랜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포지션이라는 점도 한몫하긴 합니다. 대신 부품 수급 자체는 다른 유럽 브랜드들이랑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정비의 난이도는 오로지 돈적인 부분이 좀 크고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울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뿐만이 아니라 고장이라던가 결함 같은 확률에 대한 부분도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 신뢰도 측면에서 상위 4개 브랜드가 모두 일본 제조사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반면에 BMW는 9위에 위치해 있어요. 이 고장 확률로 보면 한 4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제 4사가 모두 10% 초중반대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격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도 뭐 BMW 오토바이만 쳐보면 제일 조회수 많은 영상이 우리 그 최강의 선생님 이분이 개인 계정에 올리신 딱 하나의 영상, BMW 오토바이 사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보통 차량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성능을 추구하거나 전자장비 같은 최신 기술을 대량으로 도입을 할수록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차량이라는 거는 재료가 100이라고 치면 그 100의 재료값을 다 발휘하도록 세팅을 하게 될 경우 성능은 당연히 그만큼 나오겠지만 대신 차량에도 그만큼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장 확률, 고장 빈도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100의 재료를 가지고 50이라던가 한 60 정도의 성능만 낼 수 있도록 리미트를 낮추는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차량의 안정성과 내구성이 대폭 올라가고 고장 빈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서 유럽 브랜드들은 대체로 성능 쪽을 선택하는 편이고 일본 브랜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각자 서로의 색깔이 다른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 브랜드 중에서도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국가가 있다면 저는 영국을 꼽을 것 같아요. 영국 브랜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트라이언프가 있죠. 그리고 현재는 인도로 넘어가긴 했지만 로얄 엔필드라던가 노튼도 기원은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세 개의 브랜드 트라이언프, 노튼, 로얄 엔필드는 공통점이 진짜 너무나도 명확해요. 보통 트라이언프 하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본네빌 있죠. 그리고 노튼 하면 떠올리는 상징적인 이미지도 과거 체게바라가 남미 일주를 떠날 때 탔던 뭐 포테로사라던가 키아누 리브스가 SNS 같은 거 보면 좀 털털하게 타고 다니는 그 바이크, 그거 코만도 같은 노튼 바이크고요. 로얄 엔필드는 뭐 이제는 클래식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뭐 말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트라이언프나 노튼이 스포츠 바이크라던가 어드벤처 바이크를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쪽 장르의 바이크도 꾸준히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영국 브랜드 하면 대체로 이렇게 전통적인 헤리티지를 지켜나가는 클래식 바이크의 상징과도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사실 영국 브랜드들의 이런 특징은 역사적인 배경도 한몫합니다. 현재 클래식 바이크의 한 줄기로 인식되고 있는 카페레이서, 이 장르가 사실은 1960년대 영국에서 태동했던 모터사이클 문화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카페레이서의 이 카페라는 어원은 당시 영국의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위치한 휴게소 개념의 공간에서 비롯된 거고요. 여기에서 바이커들이 모여서 서로 내기를 걸고 경주를 하던 것이 바로 카페레이서 문화의 기원입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조사들이 이 카페레이서 문화를 하나의 바이크 장르로 끌어오게 되고 결국 오늘날 와서는 모터사이클의 한 카테고리로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렇게 영국 브랜드들의 전통적인 면모는 문화적 배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바이크들의 디자인을 보면 이탈리아가 엄청 화려한 반면에 영국 바이크들은 상당히 좀 포멀하고 클래식한 무드가 있어요. 뭐 고풍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다만 기계적인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살짝 의문부호가 좀 남습니다. 이거는 비단 모터사이클 뿐만이 아니라 사륜차에서도 영국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진짜 고전적인 속성이기도 하죠. 뭐 대교, 랜드로버, 에스턴 마틴 같은 이런 영국 차들은 뭐 뻑하면 고장난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오죽하면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랜드로버는 두 대뿐이다. 수리하러 들어가는 차 그리고 나오는 차 이런 밈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과거랑 비교하면 최근에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준으로 궤도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의 편견처럼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언프 좋잖아. 한잔해. 이제 다른 대륙으로 초점을 돌려볼게요. 미국인데 미국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북미 쪽은 현재 대형 모터사이클, 그 중에서도 크루저 바이크 위주로 시장이 편중된 그런 대륙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도 할리 데이비슨이라던가 인디언처럼 대형 크루저를 메인으로 내세우는 제조사들인데요. 미국이 크루저의 천국이 된 이유는 북미 대륙의 지형적인 배경과 도로 환경의 영향이 가장 커요. 우선 미국 자체가 어마어마한 면적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북미 대륙 땅을 횡단하기 위해서는 잘 닦인 도로망이 필수적인데 1950년대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기획하고 이거를 1956년에 착공을 딱 시작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현대적인 고속도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US 하이웨이가 있었지만 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설계된 고속도로라서 몇 가지 굵직한 특징이 있어요. 미국 전역의 중요 고점들이 마치 거미줄이나 격자무늬처럼 쭉쭉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를 설계할 때부터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코너나 곡선주로는 최대한 배제하고 오로지 쭉 뻗은 도로로 편하게 직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진짜 수백 킬로, 막 수천 킬로에 달하는 장거리를 직선주로로만 달리게 되는 이런 도로 환경 때문에 미국 브랜드들은 주행 특성도 그렇고 모터사이클을 대하는 문화라던가 시장 분위기도 여기에 맞춰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날렵하게 와인딩을 돌아 나가고 막 코너를 탈출하는 이런 운동 성능은 애초에 미국 모터사이클에 필요한 덕목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 수백 킬로에 달하는 직진거리를 장시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낮은 차체라던가 긴 휠베이스의 설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유독 미국의 크루저 바이크에는 아메리칸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아메리칸 크루저라는 명칭으로 이게 주로 불리게 있죠.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크루저 이꼴 아메리칸 바이크라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계의 지오메트리적인 특성 외에도 미국은 자동차건 바이크건 엔진 배기량을 무시카리같이 크게 가져가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 바이크 기준으로 보면 한 8,900cc 정도만 되더라도 엄청난 고배기량의 대형 바이크 포지션이 돼버리죠. 그런데 할리 데이비슨 기준으로 보면 엔트리급에 속하는 공랭 스포스터, 얘가 배기량이 883cc인데 이 정도가 미국에서는 그냥 입문기종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재미있는 점이 미국 브랜드들은 이렇게 엔진을 무지막지한 배기량으로 만들어 놓고선 정작 이거를 출력이 아니라 토크에 몰빵을 한다는 점이에요. 실린더를 굉장히 길게 뽑아서 롱스트로크 엔진으로 세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두툼하고 높은 토크를 얻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바이크 엔진의 토크가 높으면 스타트라던가 초반 가속이 수월하고 좀 뻥뻥 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운전 감각도 좀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편이에요. 뭐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모이고 모여서 장거리 직선 주행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바이크가 무겁고 튼튼하면서 상당히 투박하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본 브랜드가 엄청난 정밀도로 진짜 막 밀리미터 단위까지 세심하게 맞춘다면 미국 바이크는 적당히 그냥 몇 미리 정도 어긋나더라도 야 뭐 부품 잘 들어맞는데 그럼 그냥 딱 맞추고 끼워버려 그냥 이렇게 마감을 해버립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도 그냥 두꺼운 통짜 강철 프레임 써버리고 사실 미국 브랜드들이 이렇게 엔진 배기량을 대책 없이 크게 만들어버리고 뭐 경량화 같은 거 진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겁고도 바이크 떡떡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유는 미국이 기름값이 싸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를 개발할 때 최대한 높은 연비를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 돼요. 연비 잘 나오게 하려면 뭐 배기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안에서 출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고 바이크 중량도 최대한 가볍게 이 경량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브랜드들은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야 기름값 자체가 싼데 내가 뭐 기름 떨어지면 그냥 물 먹듯이 채워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기름 좀 아끼겠다고 뭐 오토바이를 가볍게 만들고 배기량을 줄이고 이런 짓거리를 왜 하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전자장비라던가 최신 기술을 탑재하는 하이테크적인 면모도 미국 브랜드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오히려 과거의 올드스쿨한 제작 기술을 계속 갈고 닦아서 이 아날로그적인 완성도를 더 부각시키는 편이죠. 이것 때문에 미국 바이크는 하이테크가 아니라 로우테크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좀 올드스쿨하고 어떻게 보면 나름 낭만 있는 그런 제작 방식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대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만도 상당한 수준의 이륜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모터사이클 강국이에요. 특히 중소형 배기량의 바이크랑 스쿠터가 주력인데 이 대만을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킴코 그리고 SYM으로 불리는 사양 모터스가 있고요.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 스쿠터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고고로도 바로 대만 제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만은 일단 자국민들이 저배기량 바이크랑 스쿠터를 일상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좀 친숙한 편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거의 동남아권에 속하기 때문에 뭐 근처 동남아 쪽 국가로도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킴코 같은 경우는 BMW 엔진을 공급하기도 했었고 대만이 과거 일제 브랜드의 생산기지 역할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륜차 기술력 자체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125cc나 쿼터급 정도 클래스에서 스쿠터 카테고리만 놓고 보면 대만 브랜드들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채로운 편이에요. 일반적인 빅스쿠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레이싱킹 같은 날렵한 스프린트 스쿠터도 진짜 잘 만들죠. 클래식 스쿠터 디자인의 모델들도 당연히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시장 중 하나인 그 어드벤처 스쿠터 쪽도 킴코랑 SYM 모두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런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 과거와 달리 시장 상황이 조금 변한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태국이라던가 말레이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라던가 인도 쪽이 오히려 글로벌 브랜드의 생산기지 역할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대만 브랜드들의 이륜차 기술력 수준 자체는 높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일제 바이크에 비하면 전반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게다가 국내 시장 관점에서 보면 부품 수급이라던가 가격 자체도 오히려 일제보다 더 비싼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 유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제 44보다 더 특출난 부분도 없는데 굳이 더 비싼 돈 주고 부품 수급도 오래 걸리는 대만 스쿠터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확실히 SYM의 보이저 같은 스쿠터는 진짜 명차라고 할 정도로 저배기량 클래스에서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와 내구성을 자랑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이크도 있었고요. 저희 피디님도 예전에 그 SYM 울프 300 타고 다녔었는데 저도 그거 같이 자주 타봤지만 이 바이크 자체는 진짜 잘 만들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대만 브랜드들이 진짜 좋은 오토바이를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 사실 그 돈이면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중국 브랜드도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산 바이크들이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진짜 싸구려, 저품질의 무단으로 디자인 도용한 카피 바이크만 줄창 찍어내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이미 파산한 그 옛날 브랜드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기도 하고요.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R&D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CF모터라든가 존테스, 보그 같은 브랜드의 바이크들이 수입되면서 이 대중의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확실히 10년, 20년 전의 중국 바이크들과 다르게 현재는 자본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3기통이라던가 4기통처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4기통, 대배기량 엔진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전자장비라던가 편의장비 같은 옵션들을 최대한 있는 대로 때려박아서 사용자 편의성에서 보면 진짜 굉장히 만족할 만한 구성의 바이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유명한 바이크들을 가져다가 좀 여기저기 짜깁기 하거나 뭐 카피에 가까운 디자인을 찍어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겉으로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예쁘네? 이런 반응이 처음에는 나오는데 약간 디테일을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면 이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랄까 여기저기서 그냥 좋아 보이는 디자인 이것저것 가져와서 바구니 하나에 넣고 그냥 한 방에 비벼버리는 좀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면서 기술력을 높이고 자국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유럽이라던가 아시아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배 아프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마지막은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 브랜드 K바이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바이크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국가별 바이크 브랜드들이 가진 특징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에서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얕고 쉽고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채널에서 또 다뤄줬으면 하는 입도바이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